2017년도 4월 4일 기억하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4.4잖아요. 4월 4일 화요일날 특별시황 브리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특별시황은요,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의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대비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채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의 시기를 들어가죠.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의 말년이 항상 좋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들이 내려오는 방법은 정상적으로 임기 마치고 내려오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짧은 역사 안에서도 보여줄 건 다 보여줬다고 보여집니다. 자유당 시절에 하야한 사람도 있고, 총살 당한 사람도 있고, 반협박에 못 이겨서 내려온 정부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도 있고, 대통령 직접 선거로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고, 또 대통령 임기 마치 내려와서 구속된 사람도 있고, 또 임기 이내에 파면을 당한 대통령도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만큼 역사적으로 이 짧은 역사 속에서 또는 긴 역사라도 최고 권력자의 내려오는 방법 또는 최고 권력을 쟁취하는 방법 보여줄 수 있는 건 현 20세기 이후에 다 보여준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빠른 변화의 최고 권력자의 흐름이 나온 역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더 나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권력 쟁취하는 것과 권력을 내려놓는 방법, 뭐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줬다고 봅니다. 각각의 대통령들이. 이제 우리가 민주화 항쟁 이후에 첫 직접 선거죠. 뭐 그전에도 있었습니다만 민주화 항쟁 이후에 다시 대선의 직접 선거가 첫 시점을 13대 정부 노태우 정부 때부터 본다면 특이한 게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설명 들으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전 세계가 현재 이념 대결이 아직까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제국주의, 민족주의 이후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눠졌다가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본주의 물결이 계속 불면서 글로벌 하나의 시대로 표방하면서 흘러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의 왕은 사자이듯이 지구촌의 최고 권력의 왕은 미국이 좌지우지하고 있죠. 미국이 뭐 과거 민족주의라든가 제국주의처럼 전 세계의 민족들을 막 핍박을 하고 뭐 인권을 유린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자본에 있어서의 자본의 힘과 군사력의 힘으로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기준이 있죠. 그 기준에서 통화정책을 항상 주목해야 되는데, 미국의 통화정책 그리고 우리의 임기 5년의 단임제에서의 증시의 상황 그리고 그 특징에 공통된 것들은 어떤 거였는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미국의 96년이 아니라 이게 87년입니다. 88, 죄송합니다. 88, 89, 90, 91, 92년도. 87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게 표를 보면서 87년도 88년도 89년도
90년도, 91년도, 92년도. 요 시기가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기입니다. 그리고 정권이 들어선 건 80년 민주항쟁 운동의 이때부터죠. 임기 초반에 상승 나오고 빠졌는데 이때 당시에 보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의 상승, 금리 인하 시기에 우리 증시 하락이었습니다. 다음 14대 정부 김영삼 대통령 시절. (14대) 정부의 미국 기준금리의 흐름은 93년도, 94년도에 미국 기준금리가 동결되다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95년도부터 기준금리는 동결 및 인하가 이루어졌습니다. (98년도까지) 기준금리 동결과 인하가 형성됐습니다. 13대 정부, 14대 정부는 1년 반, 2년 정도의 임기 초반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임기 중반부터 임기 말까지 강력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밑에 거래량이 있는데 유심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16대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에 미국은 16대 15대죠. 15대로 갑니다. 15대 정부 김대중 대통령은 IMF를 맞은 시기에 대통령이 됐는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98년도 상반기까지 인하가 이루어지다가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기준금리 오르는 시기 1년 반년 정도 강한 상승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내수 시장의 침체, 신용카드, 가계, 신용 위기가 불러오면서 침체 국면을 잠깐 빠집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2000년도까지 인상하는 시기에 상승을 하다가 하락마디를 맞았고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한 시기에 잔잔한 파동 속에서 점진적 상승의 파동, 하락 시기가 아닌 상승 파동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16대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엔 기준금리가 2004년 2월달까지 하락의 시기를 보여주다가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2007년도 때 상반기까지. 증시 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중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기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추세의 상승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17대) 이명박 대통령 정부. 참 탁월한 운이 많으신 분 같습니다만 말년운이 끝까지 좋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를 이뤄지면서 기준금리 공격적이나 그것도 안 돼서 양적 완화를 투입했던 시기. 양적 완화를 투입했던 시기에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이었고 지속적 양적 완화가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뭔 짓을 해도 자산시장은 좋을 수밖에 없었던 시절. 삽질을 하든 헛발질을 하든 정책에 무관하게 자산시장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시기. 임기의 끝 무렵 4년차, 5년차에 충격적인 하락이 한 번씩 있었죠. 이때 당시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2011년, 2012년도에 유럽의 국채수익률 상승의 위기 발발 있었던 시기입니다. 18대 정부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을 당했습니다. 파면 시절에 2013년도에 제가
무조건 저점 매수다라고 강력히 얘기했었던 시절입니다. 2013년도에 누가 뭐래도 무조건 저점 매수다. 그 대표 종목은 당시에 롯데케미칼이었습니다. 뭐 당시 저점부터 지금까지 롯데케미칼 100% 상승을 보여줬으니까요. 무조건 저점 매수다.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이 계속 이어졌었고 양적완화 종료가 2014년도 연말에 나왔고 금리 인상은 지금까지 총 3차례 2015년도 12월, 2010년도 12월, 올해 3월 기준금리 인상 시기. 근데 왜 최수창 전문가는 2015년도 5월달에 5월 18일날 당시 이토마토 방송 활동할 때 진짜 시장이라는 프로를 맡으면서 7개월간 진행하면서 왜 이것이 박근혜 임기 내에 고점일 거라고 했는지 결국 고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출렁출렁 오르면서 지금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이 그림을 보고 설명될 수 있는 공통점. 여러분들은 찾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기준금리 인하 시기 명확합니다. 기준금리 인하 시기 시장 하락, 그게 곧 시장 바닥을 잡을 시기. 기준금리 인상 시기 어찌저찌 됐든 꾸역꾸역 상승 시기. 가장 화려했던 건 노무현 대통령 시절. 금리 인상 시기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이유. 미국이 경기가 좋아서 소비 지표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 시절 반은 상승 반은 하락. 김영삼 정부 시절 전체 상승. 기준금리 인상 시기. 노무현도 노태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지금 유독 박근혜 정부 시절에 금리 인상 시기에 제대로 된 상승은 못 보여주고 뒤죽박죽인 상황. 결국 공통점은 미국의 기준금리 통화정책의 방향에 따라 상승 시기와 하락 시기, 변곡점이 나오죠. 그 변곡점은 기준금리 상승에 꼭지일 때 기준금리 인하를 해나가면 그것이 곧 고점. 기준금리 공격적 인하를 하다가 바닥에서 동결 소식이 나오면 그것이 곧 증시 바닥.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 임기 초반 전부 다 약세였다라는 거. 누구? 대한민국 정부 취임 이후 임기 초반에 전부 다 약세였다는 거. 기간만 달라요. 보겠습니다. 노태우 정부만 빼면 잡자마자 그냥 상승이에요. 이유 불문하고. 김영삼 정부 보면 임기 잡고서 3개월간 약세 눌림이 있었어요. 찬스라고요. (15대) 정부 보면 김대중 정부 잡자마자 상승을 했는데 약 4개월간 3, 4, 5, 6 하락을 맞습니다. 기대급등 3, 4, 5, 6 하락을 맞습니다. 찬스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노무현 정부 1, 2, 3월 달까지 하락 3개월간 하락 찬스예요. 이명박 정부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약 10개월간 하락 맞았어요. 찬스예요. 18대 정부 1월 달부터 내리고 반등 내리고 반등 내리고 6월 25일까지 약 6개월간 하락 찬스예요. 이게 두 번째 공통점.
세 번째 공통점에 대해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찾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다시 13대 노태우 정부. 최대 거래량이 터진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 임기 내에서. 최대 거래량 터진 시점. 임기 말. 임기 말. 찬스예요. 최대 거래량 터진 시점. 그게 찬스라고요. 김영삼 정부 시절 최대 거래량 터진 점이 어디입니까? 임기 말. 찬스예요. 찬스 영역이라고. 기회 영역. 임기 초에도 이때 거래량 많이 터졌어요.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92년도에 거래량 터졌으니까 당연히 92, 93년도에 찬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97년도에 임기 말에 찬스예요. 찬스 잡으니까 이만큼 수익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2년도에 거래량 최고로 많이 터지죠. 더 빠지고 있어도 결국 찬스예요. 다음 연도, 다음 정부를 보면 알겠죠. 찬스였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임기 초반에 거래량 가장 많이 터지고 오히려 뒤로 갈수록 거래량 안 터졌어요. 그럼 찬스 기다려야지. 18대, 17대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거래량 가장 많이 터진 거는 여기에요. 찬스예요. 기회예요. 그리고 2012년도에 1900포인트대에서 거래량 한번 많이 터졌어요. 기준이 된다고요. 하회가 되면 그 자리를 하회하면 기회를 보자라는 거. 18대 정부 보니까 역시 그 하회를 했어요. 1900을. 그래서 제가 2013년도 2014년도 이때 당시에 시황에서 일단 대기 기다려달라. 떨어질 것이다. 찬스예요. 라고 했던 시점이에요. 거래량은 지금 공교롭게도 임기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이제 끝났죠. 파면돼서. 최대 거래량 터진 게 이게 당시에 고점일 거라고 내려온다고 했고 저점 매수를 했었어요. 전년도에 저점 매수에 대한 공략을 하면서 있었죠. 시황 관점에 있어서 대응은 좀 제가 실패를 했습니다. 분명 전년도에 일정 부분. 근데 거래량을 보면 지금 이게 제일 고민이었거든요. 그동안에. 뭐냐. 이 최대 거래량 터진 지점. 여긴데 1900대. 이걸 최대 바닥으로 봐줄 수 있을까? 사실상 탄핵이 돼서 파면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걸 알았더라면 이게 만약 4년차고 이게 5년차라고 하면 잡았죠. 적극적으로. 근데 파면이 될 줄 몰랐죠. 그럼 사실상 이게 임기 4년차고 5년차라고 봐야 되는 거죠. 끝나는 거죠. 3년차, 4년차가. 그래서 요즘 고민을 거듭한 건 이 거래량이 바닥 거래량일 수 있겠다. 그럼 증시 상승이라는 얘기예요?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3차례 인상을 했는데 주목할 변수와 특징에 대해서 봅니다. 19대 차기 대통령은 누구? 전 모르죠. 유력 후보는 문재인, 안철수가 될 거고 여당 출신은 유승민과 홍준표는 희망이 없겠죠. 그럼 차기 대통령의 문이든 아니든 간에 누가 되든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의 기준금리 정상화예요.
미국의 기준금리 정상화에서 추세적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전 높게 보겠습니다. 이들이 얘기했던 가이드라인이 있었죠. 2017년, 18년, 2019년까지 총 몇 차례? 몇 차례 얘기했죠? 올해 3차례, 3차례, 3차례 333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공교롭게도 내년엔 옐런이 연장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의장의 교체 시기가 맞물려 있어요. 그럼 의장의 교체 시기에 맞물려 있다면 새로운 의장이 나타나면 이거에 대한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의장이 나오더라도 또는 안 나온다면 옐런의 의중대로 333으로 간다면 결국 2019년도까지는 기준금리는 계속 인상시킬 거란 얘기예요. 동시에 일본 등 중국 등 유럽도 긴축의 시기로 가요. 그러면 긴축에 따른 우려스러운 것과 우려스럽지 않은 것 두 가지. 첫째,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경제지표 자신감으로 정상화 과정의 상승 시기로 봐주자. 이게 제1의 기준. 두 번째, 기준금리 인상하는 시기에 우리나라는 향후 부동산의 타격을 한 번은 강력하게 받을 것이다 라는 것. 기준금리 인상의 끝 무렵에. 그리고 변수와 긍정의 이야기. 긍정은 3만 불이 저는 달성되는 시점까지 최소한입니다. 간다. 우리나라 GDP 3만 불 달성하는 시기까지 간다. 증시 폭발할 것이다. 그 시점에서. PBR이 1.0에서 0.8 사이면 대바닥의 저점 기회라고 봅니다. 차기 정부 임기 내에서. 고점은 최소한 시가총액 지금 1,500조 대인데 시가총액 2,000조까지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변수는 첫 번째, 트럼프의 임기 완료가 중요합니다. 트럼프가 임기 4년을 채울지 중간에 꼴까닥 돌아가실지 아니면 하야하실지 몰라요. 미국 중국의 협력 공생이냐 아니면 싸움이냐예요. 유로존의 공존 번영이냐 유로존의 분열이냐. 브렉시트 이후에. 그 다음에 대북 관련 정책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올 수도 있어요. 통일이. 그 통일이 평화적인 통일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통일일 때는 변수라고요. 요게 제가 가계부채 얘기는 빼놓은 거는 변수가 아니라 이거는 관리거든요. 추후에 나올 거라고요.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이 그림은 올해 가능성의 그림을 그린 건데 제가 전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차기 19대 정부는 문이 되든 아니 되든 누가 되든 간에 이렇게 봅니다. 그림 잘 그려볼게요. 5월 9일 대선이 끝나고 나면 하락마디를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향후 5년은. 거래량이 나온 거 상당히 중요한데 이 시점에서 거래량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상당히 중요한데 온갖 부담이 다 있잖아요. 현재 임기 취임을 하고 나면 어떤 부담? 뭐 가계부채든 뭐 공공부채든 뭐 여러 가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몇 가지 정치적 해석할 수 있어요. 적폐청산이든 다양한 어떤 과도기적인 국면을 겪을 수밖에 없으면서 동시에 기대와 희망이 같이 묻어날 거라고요. 과거에 우리가 그런 적이 있어요. IMF 때 김대중 정부가 들어와서 기대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고 복합했거든요. 복합적으로. 지금은 그와 아주 유사하다고 좀 봐요. 정치적인 시기는. 기준금리의 미국이 333으로 간다는 기준을 잡았을 때입니다. 하나의 시나리오는 미국이 2017년도, 18년도, 19년도까지 333의 통화정책이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갈 수도 있다.
5월 9일 이후부터. 임기 5년이라고 봤을 때. 또 개헌위에서 바뀌면 모르겠습니다만 차기 정부는 일단 5년은 정해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모릅니다. 이것도 정치적으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임기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로 제가 얘기해 놓은 거예요. 5년이라고 결정했을 때 초반에 약 3개월에서 6개월은 펼쳐질 거고 그 이후에 상승 시기를 보고 19년도에 17, 18, 19년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정상화되는 그 시점때까지 상반기 때까지 가다가 19년도 하반기 뭐 더 갈 수도 있고 뭐 옆으로 퍼질 수도 있지만 그러고 2020년도, 21년도에 하락기를 맞이하는 전망 하나. 저것은 일단 옐런 의장의 미국 기준금리의 추이가 저렇게 갈 경우에 만일 저게 아닌 내년에 옐런 의장의 변수가 오거나 새로운 변수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변수들 있죠? 그 변수들 중에서 유로존의 변수든 미국의 변수든 중국의 변수든 우리나라 대북의 진영적인 변수든 변수가 나올 때는 좀 다르다고 봐요. 그럴 때는 2017년도에 이렇게 하락하다가 반등 주다가 우리가 더 가지 못하고 18년도에 이러다가 또는 여기서 더 빠졌다가 반등 주다가 이런 식이. 근데 이 그림은 좀 맞질 않아. 제가 봤을 때. 이 그림에서는 저는 이렇게 됐다가 이런 식이. 근데 이 그림은 제가 유추를 하면서도 아직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건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19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임기 1년차, 2년차, 3년차에 상승을 못한 정부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박근혜 정부 빼고. 근데 박근혜 정부도 사실상 강력한 상승을 못했을 뿐이지 상승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면 유력하게 보는 건 빨간색이거나 초록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전부 다 한 가지, 한 가지 제가 놓고 보는 건 5월 9일 당선 이후에 요 영역은 나온다 이거예요. 그게 얼마냐? 2000포인트와 1900포인트. 이 영역의 눌림은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때 과연 용감하게 싸우는 매수를 할 수 있으냐 아니면 다른 변수들에 따라서 더 대밀림을 봐야 되느냐. 그래서 비중을 100%를 공격적으로 쓸 수 있느냐 아니면 살며시 써야 되느냐. 그 시기를 볼 거예요. 저는 차기 19대 정부는 과도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대 차기 정부 때 어마어마한 자산 상승 효과를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이번 19대 차기 정부는 야권의 성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야권의 밑거름을 잘 만들면 그 다음 차기 정부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엄청난 자산시장의 상승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번 19대 정부와 20대 정부가 같은 색깔일 경우에 정당의 색깔이 같을 경우에 굉장히 높게 봐요. 우리에겐 굉장히 기회가 된다고 봐요. 자산시장. 지금 자산에 투입을 할 중요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산시장의 흐름 그리고 그 고비는 한 차례 두 차례 있을 겁니다만
첫 번째 이 고비가 오면 제시황이 전략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는 거고, 두 번째 고비 때는 아마 2020년도 전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시기에 가치 투자 잘 해놔야 되고, 또 수익 매매도 집중해가지고 좀 갈 수 있는 것도 주도주들 잡을 것도 많이 잡아야 되겠고, 포트 매매는 포트 매매대로 할 건 다 해야 되고, 이 사이클에서 가치 투자 사이클을 잘만 만들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차기 정부까지 가져갈 건지, 또는 한번 잘라먹고 또다시 눌림에서 가치 투자를 할 건지, 회전을 시킬 건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 이 시기에서 바로 이 때를 여러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시간인데, 전 차기 정부의 대선 결과가 나오면 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저 흐름 안에서 누가 뭐래도 저는 예측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공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나설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변수들이 있다고 했었죠. 그 변수들을 그 시기에 잘 체크를 해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싸울 수 있으면 싸울 겁니다. 저의 가능성 시나리오 빨간색 또는 초록색, 파랑색은 설마 싶어요. 저건 진짜 변수예요. 대북 리스크가 나올 수도 있고 트럼프 리스크가 내년에 나올 수도 있어요. 중간선거 때. 또는 옐런 의장의 리스크가 내년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또 그때 가서 고민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시기일 때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 거래량이에요. 과연 2015년도에 1950포인트대에서 터졌던 이 거래량이 과연 2017년도에는 어느 정도 어디서 터지냐. 이 거래량이 나오는 시기가 오면 그 시기부터 더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바닥을 본다고요. 근데 지금은 거래량이 안 터지잖아요. 과연 이렇게 터진 상태에서 계속 간다? 아니. 그리고 기회를 기다린다예요. 주식 투자, 가치 투자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가치 투자에서 돈을 번다? 그게 핵심입니다. 가치 투자에서 저하고 함께 쌓여야 될 시기까지 현금 관리 잘하고 있다가 쏘세요. 폭발력으로 있게 던지세요. 두려움 없이 던지는 겁니다. 그거 때가 슬슬 무르익고 있는 게 아니냐. 제 전략에 있어선 그 시기를 포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그 기회의 포착을 낭만 투자에서 준비합시다. 이 공통점, 특징들 잘 살펴주시고 단디 제가 좋은 종목 선정해서 공개하고 대응을 같이 해나갈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갈 겁니다. 유료 정회원님들 그 시기에 저하고 함께 저희 메시지를 통해서 투입할 위치와 투입할 종목과 자금의 분산과 포트의 구성 등 완벽하게 제가 해낼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유료 정회원분들 같이 함께 기대를 갖고 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저는 임기가 바뀌는 전후는 누가 뭐래도 눈 부릅뜨고 혼자 고민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부릅뜨고 고민한 시기에 단디 쏠 겁니다. 차기 정부에 대한 전망이었고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전망이었습니다. 대선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대선 전후에서 우리의 투자 자세는 어떻다라는 걸 오늘 공개를 일정 부분 하는 거고요. 그 시기가 오면 저는 유료 정회원님들과 함께 돌격 앞으로 나설 종목을 대대적으로 스포트라이트 집중해서 갈 겁니다. 오늘 특별시황 브리핑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낭만투자의 최수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